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이란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해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민감한 때라 미국과 유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산악지대에서 구조대원들이 걸어다니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험한 산세에 악천후까지 겹쳐 드론마저 띄울 수 없는 상황. 구조대와 경찰을 총출동시킨 당국은 이란 혁명수비대 공수부대까지 긴급 투입했습니다. کیف حضور نیروهای امدادگر در منطقه و عملیات جستجو برای شما پخش کردن منتظریم تا تصاویر جدید و اطلاعات اخبار 사고가 발생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후.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 댐 준공식을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헬기가 추락했습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이한 외무장관과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헬기에 탑승했지만 모두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نامناسب بودن هوا و وضعیتی که هر مقداری ممکنه زمان ببره تا به نقطه بالگرد برسن. 이란 전역의 사원에는 대통령의 안전을 기도하려는 시민들이 모였고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신의 가호를 기원하면서 국정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مطمئن باشند که هیچ اختلالی در کار کشور به وجود نمیاد. 최근 이란이 오만에서 미국과 간접 대화에 나선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번 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 방문길에 브리핑 받았다고 확인했고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회원국들과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현지 시간 18일 오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도시인 베로체를 흐르는 다뉴브 강에서 보트 2대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헝가리 당국이 밝혔습니다. 소마세치 헝가리 국가안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보트 충돌 사고로 부상한 남성이 발견됐고 현장 수색 과정에서 파손된 보트와 남녀 1명씩의 시신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치 대변인은 한 호텔이 소유한 보트와 소형 보트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소형 보트에는 8명이 탑승을 했는데 이 가운데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실종돼 집중 수색을 벌이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발생 열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 씨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렸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결국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열흘 만입니다. 김 씨는 사과문을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크게 후회하고 있고 앞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소속사도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신사동에서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를 내기 전 김 씨는 스크린 골프장과 식당, 유흥업소 등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에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메모리 카드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은폐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공연 준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김 씨가 입장을 번복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 등 계속 발견되는 음주 정황과 거세지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거로 보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조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라며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스스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인정한 만큼 경찰은 뺑소니에 이어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민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전주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분향소 근처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천막은 불에 타고 남은 채 둘려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천막 일부와 집기류를 태운 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실화나 이런 거는 전기 누전이나 혹은 이런 것들 가능성은 없고요. 불이 난 그 흔적을 보면 바깥에서 안에 들어가는 어떤 입구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있었고요.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 2대가 추돌한 뒤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고 진화 과정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1시간여 전쯤 전남 무안 광주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 3대와 5대가 각각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추돌 여파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들이 정체 구간에서 가다서기를 반복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어제 낮 2시 반쯤이었습니다. 전북 무주군 무풍면에 도로를 달리던 1톤짜리 트럭이 배수로에 빠졌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보조석에 앉아있던 50대 여성 등 베트남 국적 노동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친 사람 일부는 화물칸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늘어난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이번 주에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학 입학 전형 위원회가 전국 대학의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하고 나면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 올해 의대 정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게 교육계 시각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집 앞에 동네 병원을 갈 때도 신분증 꼭 들고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관련법이 강화됐기 때문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병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신분증,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것들과 비슷합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으로도 본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깜빡하고 안 가져왔는데 집에 있는 가족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꼭 실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집까지 되돌아가는 낭패를 당하지 않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가능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앱에서 건강보험증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편하겠죠? 고령의 부모님 휴대전화에 미리 깔아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예외도 있습니다. 먼저 19살 미만은 기존처럼 주민등록 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자신이 본인 확인을 했던 병원이라면 6개월 동안 같은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는데요. 또 응급한 환자의 경우에도 이 과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진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자, 진료비가 그러면 많이 나오겠죠? 영수증 잘 챙겨두셨다가 환급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조금 불편해졌지만 필요한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급여를 받거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엔 4만 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새어나가는 걸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병원을 갔을 때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지금 1분만 투자해서 앞서 소개해드린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포구 현장에서 실종 주민 현장 지원에 나섰던 해병대 지휘부 2명이 경찰 조사실에서 만났습니다. 수중 수색지 시와 관련해 상반되게 진술한 해병대 7여 단장과 대대장이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 별관, 해병대 대령이 변호사와 함께 걸어옵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현장을 총괄 지휘한 해병대 7여단장입니다. 7여단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그대로 조사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는 지시하셨습니까? 녹취 나온 거 공개되는 거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신가요?
곧이어 한 계급 낮은 중령 해병대 11대 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변호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대신 말했습니다. 오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통해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7 여단장은 사고 당시 수중 수색 명령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11대 대장은 7 여단장을 통해 수중 수색하라는 사단장 지시를 받았다고 맞서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질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선에서 지시가 내려졌느냐가 가려지고 이는 곧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이 결정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은 대대장은 물론이고 여단장과 사단장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용하는 거로 수사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외압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해병대 대령과 중령을 함께 앉혀두고 대질 조사를 벌인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오늘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오늘 오후 2시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백 대표는 원본 영상과 함께 김 여사와 최 목사의 대화 내용 일부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이어 차장과 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승진과 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해 서울중앙지검장과 1에서 4차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세계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 흐름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내용 자세히 볼까요? 먼저 세계 20대 증시 가운데 14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비롯한 원자재 값도 이렇게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투자 자산이 상승하는 에브리싱 랠리 중이라는 겁니다. 뉴욕 3대 증시는 물론이고요. 일본, 유럽, 인도, 호주 등도 사상 최고치 혹은 정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래프로 한번 보실까요? 특히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올해에만 16.5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추락하던 중국 증시마저 정부 부양책에 힘입어서 반등 중입니다. 반면 코스피를 볼까요? 올해 지수 상승률은 2% 남짓이었습니다. 최고치와 비교하면 17.5% 정도나 빠지고 말았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상 고점에 근접하려면 지금보다 무려 21% 넘게 올라야 합니다. 에브리싱 랠리에서 한 발 물러나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내 투자자들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직장 내 괴롭힘, 상사의 갑질은 들어봤는데 여기에 후배들의 을질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을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볼까요? 먼저 따돌림형이 있습니다. 팀 총괄 책임자가 어린 여자 상사라는 이유로 근무 일정을 알리지 않고 팀원들도 동조하도록 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과 합세해서 직장 상사를 괴롭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 위의 상사와 함께 바로 위의 상사 욕설을 주고받고 괴롭힐 방법을 공유한 겁니다. 몰아내기 형도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하급자들이 나이가 어린 총괄 책임자의 사임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현수막 걸고 연판장 돌리고 피켓 시위하고 여기에 홍보물까지 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제도를 악용하는 을질이 늘고 있죠. 갑질과 을질 모두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괴롭힘 행위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훼손됐던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드디어 제 모습을 멋지게 찾았습니다.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는 35년 만에 완료가 된 겁니다. 정조대왕이 1789년에 세운 수원 화성행궁, 19세기 말까지는 궁실이자 관청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인 1905년부터 훼손이 시작됐는데요. 병원과 경찰서, 관청 등이 들어섰고 이 과정에서 건물 일부가 허물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역사가 깃든 곳인데 당연히 가만둘 수는 없었겠죠. 1989년에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2003년 10월 1단계 복원이 완료됐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드디어 올해 2단계 복원 작업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성곽문화의 백미로 꼽히는 수원화성,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죠. 수원시는 이달 말 화성행궁 야간 개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요즘 경복궁 근처에 가면 이런 풍경 많이 보실 겁니다. 알록달록한 한복 드레스를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퓨전 한복의 전통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발단은 국가유산청의 문제 제기입니다. 국가유산청이 퓨전 한복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관광객들이 입는 한복이 실제 한복의 구조와 맞지 않거나 국적 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한복 대여점 상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취지엔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진 의문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에 잘 나올 화사한 옷을 선호하죠. 또 대여료가 더 비싼 전통 한복을 무작정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란 겁니다. 한복 트렌드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젠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한복 입기 체험, 지나친 엄숙주의 잣대를 적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신문은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사는 한겨레 신문입니다. 경복궁 못지않게 인기 많은 관광 명소 근처에 북촌 한옥마을도 있죠. 그런데 이곳 한옥스테이를 방문하는 무례한 일부 관광객들 때문에 주민들이 다 몸서리를 치면서 동네를 다 떠날 판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한옥체험업소 대부분은 서울 종로구에 몰려 있습니다. 그중 절반가량은 북촌 일대에 집중돼 있고요. 서울시는 4년 전 북촌 지구 단위 계획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단이 돼서 기업형 한옥체험업소가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한밤중에 차를 타고 좁은 골목까지 들어와서 잠을 깨우거나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골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북촌 주민들은 서울시와 종로구에 한옥체험업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죠. 서울시는 주민과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 재정비는 추후에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문제로 한 차례 공전됐던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2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중부발전 정창길 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찰과 백 전 장관 측은 정 전 사장을 상대로 사직서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다툴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앞서 금품을 수수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재판이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비슷한 시각 돈 봉투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재판도 진행됩니다. 네, 오늘 낮 2시에는 해외여행에서 아내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수처 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재직 시절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지만 스스로 정식 재판을 요청해서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정철승 변호사의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공판 준비 기일이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전기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싱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K싱 인증이 없는 경우에 해외 직구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처단한다. 이건 사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오늘 경제 이슈는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직구와 관련해서 정부 정책 번복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6일에는 일단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해외 직구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반발이 좀 세지니까 이제 19일에는 다시 이걸 뒤집었는데 이런 대책이 발표됐던 배경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그 배경이라고 하면 이제 알리테무 시인이라고 우리가 뭐 알테시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예. 중국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들이죠. 이 시커머스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직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좀 속출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런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매한 어린이 장난감이라든지 이런 그 물품들에서 네. 상당한 양의 뭐 발암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된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이 되고 있었고요. 예. 따라서 소비자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데다가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공략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해 물질도 나왔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을 걸러내겠다라는 취지였는데 취지만 놓고 보면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좀 논란이 됐었나요? 예, 그 취지 자체는 상당히 공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KC 인증이라는 것이 국내 이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취득해야 되는 인증인데 이게 비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취득하기 위해서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요. 예. 또 정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해외 업체가 KC 인증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갱신하면서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예. 거기에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당연히 저가 물품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저가 물품이 아닌 것들이 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다가온 측면이 있고요. 예. 또 KC 인증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범위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좀 약간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지나친 규제다. 그래서 소비자의 좀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그럼 그 비판을 받은 이후에 19일에 정부가 다시 발표한 대책에는 KC 인증을 의무화한 것을 일단 철회를 한 건가요? 일단 이제 그 부분 모든 것을 이제 KC 인증을 안 받으면 사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거에서는 네. 한 발 물러선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유해성 검사를 해본 다음에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이 난 제품은 이제 직구를 금지하고 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들은 여전히 이제 자유롭게 직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실은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유해성 검사를 먼저 할 것이고 반드시 또 KC 인증에만 조금 더 집중하기보다는 유해성 검사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겠다고 좀 한 발 물러선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는 23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뭐 인하를 할지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일단 동결이 유력하다고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동결이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동결을 하게 되면 11차례 예. 동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사실 인상 가능성은 거의 보고 있지 않고요. 예. 과연 언제 인하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물가를 사실 그동안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금리를 유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대해서 확신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으로 그 이제 시점을 가늠해야 될 텐데요.
지금 현재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월하고 3월에는 3%대로 다시 이제 반등을 했었다가 네. 4월에는 2%대로 다시 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사실은 뭐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뭐 국제 유가나 이제 환율 때문에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네. 그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물가 안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아마 하반기쯤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이제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배경을 또 보면은 한미 간의 금리 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미국은 9월 중에 이제 금리를 또 결정하게 되는데 그 향방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없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이제 통화 정책도 탈동조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각국들이 각국의 상황에 맞춰서 통화 정책을 이제 운용하기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 상황이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긴 한데요. 예. 지금 현재 한국,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이것이 더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 환율이 불안해진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먼저 인하하기에는 최근에 1분기 경제 성장률도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고 네. 경기 침체가 내수 쪽에선 진행되고 있는데 수출이 워낙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금리를 과연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나오는 이제 지표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하할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텐데 이번에 통화정책 방향을 이제 발표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호를 말씀하셔서요. 이창용 총재가 지난번에는 이제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켤지 고민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번 또 그 입장 발표에서는 이창용 총재 또 입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4월 달에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또 5월 들어서는 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하고요. 또 물가지수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과연 언제쯤 인하할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OECD가 앞서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그만큼 상향 조절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봐야 할까요? 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1분기에 일단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온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이 지금 전망보다 훨씬 더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지금 AI 특수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으로 들어선 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이제 AI 특수 같은 그런 영향들이 가중되면서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OECD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 다른 기관들도 하반기에 이제 경제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도 기존에는 2.1% 정도로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지만 네. 이런 요소들을 고려를 한다면 적어도 0.2~3% 정도는 그래서 2%대 중반에 가깝게 그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파트 전셋값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지금 뭐 특정 지역이랄 것 없이 전국의 뭐 전셋값, 아파트값이 모두 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을 좀 살펴보면 1년 동안 전셋값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요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또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일단 그 전셋값이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원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 요인인데 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요는 왜 그럼 늘어나고 있을까 보면요. 일단 지난해 이제 전세 사기가 굉장히 여파가 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비아파트, 빌라 같은 이제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선호가 좀 더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이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매매하기보다는 그냥 임차 시장이 머물러 있겠다는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올해 또 정책 자금들이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이런 저금리 전세 자금 이제 대출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제 자금
자금 여력이 생기다 보니까 전세 수요를 좀 더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공급은 이제 많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 입주하면서 이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 지역에 지금 1만 호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네. 이게 1990년 이후로 거의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수요 공급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리고 7월이면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다음에 임대차 입법 시행한 지 이제 4년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도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년 전에 도입이 된 이후에 2년 후에 계약갱신 이제 청구를 하신 분들은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네. 이게 만료가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시장에 물건이 나올 수가 있는데 4년 동안 사실은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앞으로 향후 올릴 거를 몰아서 올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세 가격을 좀 더 끌어올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주택임대차법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던데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이 전세값 4년치를 뭐 한꺼번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세 신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게 한다는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완화한다거나 개선하는 대안을 내놓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정부가 이번 주에 전세 관련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들이 나와야지 좀 실효성이 있게 대책이 마련될까요?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줄었는데 수요가 계속해서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활성화하는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네. 예. 전세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많이 이제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가 좀 아파트 쪽으로 많이 몰리기 있기 때문에 비아파트라도 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전세값을 좀 낮추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텐데요. 네. 현재 전세 대책에 담길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것들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그 임대차 입법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사실 또 전월세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전세 보증금 이제 반환 그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가입하는 요건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예전에 왜냐하면 이것이 전세 사기에 활용이 된다 하는 이제 우려가 있어서 그 가입 요건을 좀 이제 강화를 했더니 실제로 거기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 요건을 다시 이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담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 발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 주제로 미국 증시 전망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난주에 미국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번 주에도 굵직한 일정이 있는데 먼저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워낙에 이제 AI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굉장히 지금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매출이 얼마나 늘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모아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업체인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이 또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FOMC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지난 5월에 FOMC에서 사실은 이제 그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그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그 가능성을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미 연준 인사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어떤 다른 목소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현재 미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미 연준 인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기준금리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 연준 의사들의 이제 연설도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급증했던 봄철 산불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올봄까지 많이 내려준 비가 산불 예방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산림청이 집계한 봄철 산불 건수는 175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피해 면적으로 따지면 57헥타르로 지난해의 2%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1986년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올해보다 봄철 산불이 덜 난 해는 12년 전인 2012년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봄까지 내린 역대급 강수량 덕분입니다. 올해 2월까지 석 달 동안 내린 눈과 비의 양을 조사해보니 평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하루 걸러 하루꼴로 비가 내렸는데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지난해 산림청에서 지목했던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은 2, 3월의 밭두렁 소각이었습니다. 2월하고 3월은 이제 점점점 이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이게 전부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5월 영농철이 되기 시작하기 전에 이 관행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봄비가 불씨의 싹을 잘라버린 셈입니다. 땅속에 스며있는 습기의 영향을 산불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겨울, 올 봄까지 엄청난 비가 와서 사실 올해 같은 봄에는 산불이 170건이 아니라 10건 이상도 나면 안 돼요. 왜냐? 보통 이런 기상 조건은 여름하고 똑같은 거로 비유를 해야 되거든요. 산불의 시간에는 고마웠던 비지만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어린이날 전국에 닥친 이른 폭우가 올여름 집중호우의 전조가 아닌지 관계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 도중 돌연 30초가량 발언을 중단하고 침묵하면서 정신적으로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지 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이어간 전미총 기업회 연설 말미에 갑자기 발언을 멈추고 30초 정도 침묵을 지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투표 독려 발언을 하던 트럼프가 갑자기 발언을 멈추자 동시에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고 트럼프는 30초간 정면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이든 지지자 모임은 트럼프가 유세에서 얼음이 됐다며 정신적으로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당시 텔레프롬프터가 고장났거나 청중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했던 세계적 희귀종인 몽골 야생말 용보가 폐사했습니다. 서울대 공원은 올해 13살이었던 수컷 몽골 야생말 용보가 지난 3일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보는 발굽 관리를 위해 전신 마취를 받고 깨어나는 과정에서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60년대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비행사가 되려다 인종차별로 우주선을 타지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90세 노인이 돼서야 민간 우주선 덕에 이번에 뜻을 이뤘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 9시 36분, 텍사스주 베논 발사장에서 날아오르는 우주선 한 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사의 뉴 셰퍼드호입니다. 순식간에 고도 100km 카르만 라인을 넘어 105.7km 상공에 닿습니다. 잠시 무중력 상태의 우주 영역에 머문 뒤 귀환합니다. 로켓 동체는 역추진 분사로 땅에 내려앉고 상공에서 로켓과 분리된 승무원 탑승 캡슐은 낙하산에 매달려 땅에 안착합니다. 10분가량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온 우주인 6명 가운데 에드 트와이트 씨가 캡슐 문을 열고 나섭니다. 60여 년 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추대로 미국 최초의 흑인 우주인이 될 뻔했지만 인종차별로 접었던 꿈을 이제야 이뤘습니다. And here exits Ed Dwight. This gentleman has waited a long time to go to space. 이번 비행으로 드와이트 씨는 90세로서 최고령 우주 비행사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우주 비행사는 1983년에야 배출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이 제작한 민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다녀온 사람은 이번 비행 성공으로 37명으로 늘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절기 소만인 오늘 중북부 곳곳에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이 지역에서는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휴일이었던 어제는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어제 만약 바깥에 나가셨다면 여름 같은 더위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실제로 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올해 들어서 가장 더웠습니다.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인 오늘도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의 하늘 표정은 조금 다른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약한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지나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서울에서는 어제 같은 여름 더위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공기가 무척 부드러워서 오후에는 더 더워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18도 정도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은 한낮에도 2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덥기보다는 포근한 예년 수준의 봄 날씨인데요. 반면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낮 기온이 쑥쑥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면 서울 17.9도, 광주 15.4도, 대구는 17.1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3도, 강릉 20도 등 중북부에서는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 28도, 대구와 창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볕이 강한 충청 이남 곳곳에서는 자외선과 오존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 모두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겠고요.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에서도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여름 더위도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은 한 주 동안에도 25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제주 산간에는 건조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